재민 부모님의 보험금 3억 원 당신이 전부 삼켰습니까? 법적으로 이것은 횡령입니다. 한 청년이 12년 동안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 끝에서 운명적으로 만난 한 사람. 오늘 이야기는 절망 끝에서 찾은 희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삼촌, 다녀올게요. 시끄럽게 왜 이렇게 일찍 나가냐? 문 조용히 닫아. 네. 새벽 4시 30분, 윤재민은 낡은 운동화 끈을 조용히 묶었습니다. 밖은 아직 깜깜했고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는 헬멧을 쓰고 낡은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배달 일을 시작한 지 벌써 3년째였습니다. 대학생이 되어서도 새벽마다 일어나 우유와 신문을 배달했습니다. 첫 번째 배달지까지 가는 동안 재민의 손은 추위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장갑은 낡아서 구멍이 뚫려 있었지만 새 것을 살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가 버는 돈은 모두 외삼촌에게 갔습니다. 생활비라는 명목이었습니다. 재민은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그때 그는 겨우 9살이었습니다. 외삼촌 정만호가 그를 거두어 주었고 재민은 감사해야 한다는 말을 수없이 들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감사함 대신 그의 가슴 속에는 무거운 짐만 쌓여갔습니다. 새벽 배달이 끝나면 오전 8시였습니다. 재민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대학으로 향했습니다. 기계공학과에 다니고 있었지만 수업에 집중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밤새 일한 피로가 쌓여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그는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자신에게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업이 끝나면 오후 2시, 재민은 곧바로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전기 부품을 조립하는 작은 공장이었습니다. 저녁 10시까지 일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손에는 상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일하며 그는 전기 회로와 기계 구조를 눈으로 익힐 수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집에 돌아오면 외삼촌은 항상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얼마 벌었냐? 재민은 조용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루 벌어들인 8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외삼촌은 봉투를 받아 돈을 세어본 뒤 2만 원만 재민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나머지는 생활비다. 밥 먹여주고 재워주는 게 공짜인 줄 아냐? 재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으로 돌아가 작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낡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인터넷에서 무료 강의를 찾아 전기공학과 회로 설계를 독학했습니다. 재민의 방은 작고 좁았습니다. 창문도 작아 햇빛이 잘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좁은 공간에서 재민은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손으로 그린 회로도가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분해한 기계 부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재민은 다시 노트북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피곤했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입니다. 그렇게 재민의 하루는 새벽부터 깊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쉴 틈도 웃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나는 별처럼 재민은 자신의 꿈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재민은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두툼한 흰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인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그가 지난 3개월 동안 몰래 준비했던 국가기술인재 특별선발 프로그램의 결과 통지서였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편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첫 줄에 쓰인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재민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합격이었습니다. 전국에서 3,000명이 지원했고 단 50명만 선발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느끼는 희열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합격하면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최고의 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기업 연구소와 협력 프로젝트도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재민은 더 이상 새벽 배달과 공장 일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편지에는 입학 설명의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2주 뒤였습니다. 재민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외삼촌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분명 반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재민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삼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외삼촌 정만호는 TV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뭔데? 재민은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정만호는 봉투를 집어들고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정만호는 재민을 쳐다봤습니다. 이게 뭐냐? 국가기술인재 프로그램이에요. 합격했어요. 전액 장학금에 생활비 지원도 나와요. 정만호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장학금? 생활비? 그래서 내가 여기 집을 나가겠다는 거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닥쳐라. 정만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옆방에서 사촌형 정도혁이 나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도혁은 재민을 비웃었습니다. 야, 내가 무슨 기술인재야? 고작 배달이나 하고 공장에서 나사나 조이는 주제에? 재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만호는 편지를 구겨서 던졌습니다. 너 같은 놈이 무슨 특별 선발이야. 내가 누구 덕분에 여기까지 컸는데 배은망덕하게. 삼촌, 저는 그저 내가 갈 곳은 학교가 아니라 공장이다. 내일부터 풀타임으로 일해라. 대학은 그만둬도 돼. 재민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합격 통지서는 바닥에 구겨진 채 굴러다녔습니다. 정도혁은 재민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말씀 못 들었어? 썩 방으로 들어가. 재민은 비틀거리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고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잡은 희망이 눈앞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재민은 몸을 웅크렸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더 약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재민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도망갈까? 하지만 어디로 갈 수 있을까?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까?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고요한 어둠만이 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재민은 더 이상 합격 통지서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외삼촌은 그를 더 혹독하게 부렸습니다. 새벽 배달이 끝나면 곧바로 공장으로 가야 했고 대학 수업은 빠지기 일쑤였습니다. 교수님들은 재민에게 걱정 어린 눈빛을 보냈지만 재민은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공장에서 돌아온 재민은 현관문을 열다가
안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외삼촌과 사촌형이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재민이 그거 진짜 합격한 거 맞아요? 그 녀석이 무슨 실력이 있다고. 합격했다 한들 무슨 소용이냐. 내가 허락 안 하면 못 가는 거지. 근데 왜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야, 내 생각 좀 해봐. 재민이가 저 프로그램 들어가면 생활비 지원 받는다며? 그럼 우리한테 돈 안 갖다 주잖아. 아, 그렇구나. 맞네요. 게다가 저 녀석이 뭔가 되면 나중에 보험금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 지금은 순진해서 가만히 있지만 누가 부추기면 달라질 거야. 재민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보험금? 무슨 보험금? 재민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보험금에 대해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외삼촌은 그저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고만 했었습니다. 재민은 조용히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걷고 또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느새 도착한 곳은 한강 둔치였습니다. 강물은 검게 흐르고 있었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재민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외삼촌은 자신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보험금도 숨기고 노동력도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민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싸울 힘도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같은 게 무슨 기술을 배운다고. 바람이 그의 말을 삼켜버렸습니다. 재민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희망은 이미 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합격 통지서도 꿈도 미래도 모두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다음 날 대학에서 친구 하나가 재민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그 프로그램 합격했다며? 축하해. 재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안 갈 거야. 왜? 너 그거 되게 하고 싶어 했잖아. 그냥 내 수준에 맞지 않는 것 같아. 나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친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재민은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사촌형 정도혁이 재민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야, 윤재민. 왜? 너 아직도 그 프로그램 생각하냐? 재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혁은 비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포기해라. 너는 평생 우리 집 식모나 하면서 살 거야. 내 주제를 알아야지. 재민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도혁은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재민은 다시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구겨진 합격 통지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재민은 그것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통지서를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제 잊어야겠지. 재민의 목소리는 너무나 약했습니다. 마치 사라져가는 촛불의 마지막 불빛처럼 그의 희망도 점점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주말 오전 재민은 외삼촌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저렴한 국화였지만 재민에게는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시 외곽에 있는 추모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이 잠들어 계신 곳이었습니다. 재민은 1년에 몇 번 정도만 이곳을 찾았습니다. 외삼촌이 허락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 찾아가서 뭐하냐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재민은 부모님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추모공원은 조용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이었고 나뭇잎들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재민은 부모님의 납골당 앞에 섰습니다. 작은 사진 2장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의 미소가 따뜻해 보였습니다.
재민은 꽃을 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모님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엄마, 저예요. 재민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을 이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좋은 기회가 왔었는데 제가 잡지 못했어요. 아니, 잡을 수가 없었어요. 재민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외삼촌은 저를 도와주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번 돈을 다 가져가요. 그리고 부모님이 남기신 보험금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 사라졌나 봐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저는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제가 너무 약한 걸까요? 재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보고 싶어요. 아빠, 엄마. 정말 보고 싶어요. 그때 멀리서 누군가가 재민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상우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정장 차림으로 뒤에 서 있었습니다. 비서가 옆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회장님, 저쪽 청년을 왜 계속 보고 계십니까? 박상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재민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재민의 옆모습이 묘하게 낯익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오래전 잃어버린 아들의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박상우의 아들은 15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들에게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지만 박상우는 그 관계를 반대했었습니다. 신분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후 박상우는 그 여인을 찾아보려 했지만 이미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청년의 얼굴에서 아들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눈매, 코, 입모양까지. 박상우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울렁였습니다. 저 청년에 대해 알아봐. 네. 무엇을 말씀이십니까? 이름, 나이, 가족관계, 모든 것을 조사해. 조용히.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메모했습니다. 박상우는 다시 재민을 바라봤습니다. 재민은 여전히 부모님의 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고 외로워 보이는 뒷모습이었습니다. 박상우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저 청년이 혹시 나의 손자가 아닐까? 재민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어가고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재민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부모님의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보고 작게 인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그때까지 조금만 더 버텨볼게요. 재민은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추모공원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완전히 포기한 사람의 걸음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아직 그의 가슴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박상우의 차가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실은 이미 그들을 연결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재민은 외삼촌에게 강제로 끌려 나왔습니다. 정만호는 재민의 팔을 잡아 끌며 차에 태웠습니다. 오늘 공장 정직원 면접 보러 간다. 붙으면 바로 대학 그만두고 일해. 삼촌, 저는. 닥쳐. 내 의견 안 물어봤어. 차는 시내를 벗어나 공단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재민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대학도, 꿈도, 미래도. 도착한 곳은 중견기업의 전기부품 제조 공장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정만호는 재민을 끌고 인사팀으로 갔습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건네주었습니다. 작성하고 3층 회의실로 올라가세요. 면접은 30분 후입니다. 재민은 기계적으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학력, 경력.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회의실로 올라갔을 때 이미 다른 지원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면접관은 3명이었습니다. 인사팀장, 생산부장, 그리고 기술이사였습니다. 재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윤재민 씨, 지원 동기가 무엇입니까? 재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원합니다. 면접관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범한 대답이었습니다. 기술이사가 질문했습니다.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계시네요. 삼상 교류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재민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삼상 교류는 120도 위상차를 가진 3개의 교류 전압을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단상에 비해 전력 전송 효율이 높고 모터 구동에 적합합니다. 델타 결선과 Y 결선 방식이 있으며 각각 성간 전압과 상전압의 관계가 다릅니다. 기술이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재민의 설명은 정확했을 뿐만 아니라 실무적 이해가 깊었습니다. 그렇다면 역률 개선은 왜 필요한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말해보세요. 역률이 낮으면 무효 전력이 증가하여 전력 손실이 커집니다. 개선 방법으로는 콘덴서를 병렬로 연결하거나 동기 전동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공장, 재민은 말을 멈췄습니다.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던 공장에서 역률 개선 장치를 직접 봤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면접관들은 재민을 주목했습니다. 계속하세요. 제가 이전에 일했던 곳에서 역률이 0.7 정도였는데 콘덴서 뱅크를 설치한 후 0.95까지 올랐습니다. 전기요금이 약 15% 감소했습니다. 생산부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실무 경험이 있군요. 그렇다면 우리 공장 라인의 자동화 개선안을 제시한다면? 재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입에서 말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PLC 프로그래밍, 센서 배치, 공정 최적화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들. 면접관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윤재민 씨, 혹시 다른 회사 제안받은 곳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회사에서 기술직으로 채용하고 싶습니다. 단순 생산직이 아닌 엔지니어로요. 재민은 당황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전개였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정만호도 놀랐습니다. 생산직으로 보낼 생각이었는데 엔지니어 제안이라니. 면접이 끝나고 나왔을 때 정만호는 재민을 노려보았습니다. 너 뭐라고 대답한 거야? 그냥 질문에 답했어요. 엔지니어? 너 같은 게 무슨 엔지니어야? 그래도 월급은 괜찮을 테니 붙으면 다녀. 재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에게 정말 재능이 있는 걸까? 인정받을 수 있는 걸까? 그 순간 공장 주차장에서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박상우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이 공장을 방문 중이었습니다. 이 회사가 그의 계열사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박상우는 면접장 건물을 향해 걷다가 주차장에 서 있는 재민을 보았습니다. 순간 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추모공원에서 본 그 청년이었습니다. 박상우의 비서가 이미 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윤재민, 부모를 잃고 외삼촌 밑에서 자란 청년. 박상우는 재민을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재민은 외삼촌의 잔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박상우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 청년 계속 주시해.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상우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재민의 얼굴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재민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곧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면접 결과는 3일 후 나왔습니다. 재민은 합격했습니다. 엔지니어 보조로 채용되었고 출근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외삼촌 정만호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지만 월급이 괜찮다는 말에 허락했습니다. 매달 벌면 전부 집에 갖다 내야 한다.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반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첫 출근 날 재민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새벽 배달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외삼촌은 공장 일을 시작해도 배달을 그만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해. 젊은 놈이 그것도 못하냐? 재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새벽 거리를 달렸습니다. 추웠습니다. 손이 얼어붙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오전 8시 재민은 서둘러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생산라인 옆 작은 사무실이 그의 작업 공간이었습니다. 선배 엔지니어가 간단히 업무를 설명했습니다. 정기회로 점검하고 고장나면 수리해. 어렵지 않아. 재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낡은 기계들이 많았고 회로도는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민은 집중했습니다. 독학으로 쌓은 지식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기계 하나가 고장나서 급히 수리해야 했습니다. 재민은 땀을 흘리며 회로를 점검했습니다. 문제를 찾아내고 고쳤습니다. 선배 엔지니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 이거 어떻게 알았어? 나도 못 찾았는데. 회로도를 보니까 여기가 문제인 것 같았어요. 대단한데? 재민은 쑥스러워했습니다. 칭찬받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자신의 재능이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후 작업이 계속되었습니다. 재민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어지러웠지만 참았습니다. 어제도 4시간밖에 자지 못했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오후 3시쯤 재민은 생산라인 쪽으로 갔습니다. 컨베이어 벨트의 센서가 오작동한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현장은 시끄러웠습니다. 기계 소리, 작업자들의 목소리, 모든 것이 뒤섞였습니다. 재민은 센서 박스를 열고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선이 엉켜 있었습니다. 손으로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잠깐만. 재민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하지만 시야는 계속 흐릿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공구가 떨어졌습니다. 옆에 있던 작업자가 재민을 돌아봤습니다. 재민은 비틀거렸습니다. 중심을 잡으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야, 너 괜찮아? 작업자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재민의 몸이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바닥에 쿵 소리가 났습니다. 주변 작업자들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이 친구 쓰러졌어. 누가 현장 책임자 불러. 소란이 일었습니다. 생산 라인이 멈췄습니다. 작업자들이 재민 주변에 모였습니다. 바로 그때 공장 입구에서 고급 세단 2대가 멈춰 섰습니다. 박상우 회장이었습니다. 이 공장은 그의 계열사 중 하나였고 정기 순회 점검 차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박상우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공장장이 급히 마중 나왔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수고들 하십니다.
박상우는 공장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생산라인 쪽에서 이상한 소란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쪽에 무슨 일입니까? 공장장이 당황했습니다. 잠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상우는 직접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비서와 공장장이 뒤따랐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보이는 것은 바닥에 쓰러진 젊은이였습니다. 박상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 얼굴이 보였습니다. 윤재민이었습니다. 추모공원에서 봤던, 면접장에서 봤던 그 청년이었습니다. 저 청년이 누구입니까? 신입 엔지니어입니다. 사흘 전에 입사했습니다. 박상우는 재민에게 다가갔습니다. 재민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지금 당장 119 불렀습니까? 네, 방금 신고했습니다. 아니, 그러지 마십시오. 박상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 협력병원으로 바로 옮기십시오. 제 차로? 네. 하지만 지금 당장입니다. 공장장은 놀랐습니다. 회장이 직접 신입사원을 챙기다니. 하지만 감히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박상우의 비서가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연락했습니다. VIP 환자가 간다고 최고의 의료진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작업자들이 재민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렸습니다. 박상우의 차 뒷좌석에 눕혔습니다. 박상우는 직접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빨리 가십시오. 차가 출발했습니다. 공장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회장이 직접 쓰러진 신입사원을 데려가다니. 차 안에서 박상우는 재민을 내려다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마른 몸, 그리고 손에 난 상처들. 이 청년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한눈에 보였습니다. 재민아. 박상우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DNA 검사를 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그의 가슴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자신의 손자라는 것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재민을 들것에 옮기고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박상우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30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회장님, 환자는 심한 과로와 영양실조입니다. 수면 부족도 심각합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까?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지내면 위험합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박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해 치료해 주십시오. 비용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가 들어간 후 박상우는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저 청년이 누구입니까? 박상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손자일지도 모르는 아이입니다. 비서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박상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죄책감, 안타까움, 그리고 희망. 준서야, 내 아들을 내가 구하겠다. 박상우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재민이 깨어날 때까지 병원에 남아있기로 했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재민이 링거를 맞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아직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고통스러운 표정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손길이 재민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의사가 박상우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환자가 안정되었습니다. 내일 아침쯤 깨어날 것 같습니다. 위험은 없습니까? 네, 이제 괜찮습니다. 푹 쉬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박상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번 더 병실 문 앞에서 재민을 확인한 후 병원을 나와 차에 탔습니다. 비서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조사해. 윤재민의 부모 사망 당시 상황, 그리고 외삼촌이라는 사람까지 빠짐없이. 알겠습니다. 박상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5년 전 아들 박준서가 세상을 떠났을 때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준서는 김수연이라는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박상우는 그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신분 차이, 집안 배경, 모든 것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준서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상우는 그 후 김수연을 찾으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박상우는 평생 그 일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아들을 잃고 손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이틀 후 비서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회장실로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입니다. 박상우는 파일을 받아 천천히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윤태준과 김수연의 혼인신고서 사본이 있었습니다. 혼인 날짜는 15년 전이었습니다. 박상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시기는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직후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윤재민의 출생신고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윤태준, 어머니 김수현. 출생일은 14년 전이었습니다. 박상우는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김수현은 이미 임신 중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더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비서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교통사고 기록이 있었습니다. 윤태준과 김수현 부부가 탑승한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재민이 9살 때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보험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비서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보험금 수령 내역이었습니다. 총 3억 원이 지급되었고 수령인은 법정 후견인인 정만호였습니다. 당시 재민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외삼촌이 보험금을 관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 재민에게 사용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박상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정만호는 이 돈으로 자신의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재민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재민이 대학 등록금도 스스로 아르바이트로 벌어서 냈습니다. 박상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의 손자일지도 모르는 아이가 12년 동안 그렇게 착취당하며 살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 있습니다. 비서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재민이 외삼촌 집에서 감당한 노동의 기록들이었습니다. 새벽 배달, 공장 아르바이트, 집안일.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4시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재민은 대학을 다니며 성적도 우수했습니다. 이 아이는 천재입니다. 박상우는 파일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손자라면 자신이 너무 늦게 찾아낸 것입니다. DNA 검사를 준비하십시오. 네, 회장님. 그리고 정만호에 대해서도 더 조사하십시오.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으십시오.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박상우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 준서의 사진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박상우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준서야, 내 아들을 찾았을지도 모른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박상우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재민은 많이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링거를 맞으며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박상우가 들어오자 재민은 책을 내려놓았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네, 컨디션은 어떻습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우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재민 군, 혹시 제게 부탁 하나를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무엇입니까? DNA 검사를 함께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민은 당황했습니다. DNA 검사? 왜? 박상우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아들 이야기, 김수연이라는 여인 이야기, 그리고 재민이 혹시 자신의 손자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재민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상우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재민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상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3일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재민은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습니다. 박상우는 매일 병원을 찾아와 재민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재민의 삶, 꿈, 그리고 겪어온 어려움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외삼촌 정만호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재민아, 퇴원해야겠다. 아직 의사 선생님이. 병원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 우리 집이 부자인 줄 아냐? 재민은 난처했습니다. 박상우 회장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삼촌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만호는 계속 재촉했습니다. 당장 짐 싸. 집에 가서 쉬면 돼.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상우가 들어왔습니다. 정만호는 박상우를 보고 놀랐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박상우입니다. 정만호는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박상우 회장, 국내 굴지의 기업인. 왜 이런 사람이 재민의 병실에? 박상우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만호 씨입니까? 네. 그렇습니다만. 재민의 외삼촌이시죠? 그렇습니다. 박상우는 정만호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재민의 병원비는 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만호는 당황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왜? 그것은 제 개인적인 일입니다. 정만호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재민을 노려보았습니다. 재민아, 너 이분한테 뭐라고 한 거야? 재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상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재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아서 조사했습니다. 조사요? 박상우는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재민 부모님의 보험금 3억 원,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정만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당신이 전부 사용했습니다. 재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 재민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3억 원? 그런 돈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정만호는 변명하려 했습니다. 재민이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돈은 정당하게. 박상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재민은 자신의 등록금도 스스로 벌었습니다. 하루에 4시간도 못 자면서 새벽 배달과 공장 일을 했습니다. 그게 정당한 겁니까? 정만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상우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미성년자의 재산을 후견인이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입니다. 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당신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요? 정만호는 다급해졌습니다.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박상우는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에게 용서를 구할 게 아니라
재민에게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만호는 재민을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재민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외삼촌을 볼 수 없었습니다. 박상우는 정만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가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재민에게 접근하지 마십시오. 경고합니다. 정만호는 비틀거리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병실에는 박상우와 재민만 남았습니다. 재민은 말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박상우는 재민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윤재민 군, 이제 내가 도와도 되겠습니까? 그 말은 조용했지만 폭풍과 같은 울림을 만들었습니다. 재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회장님,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였던 고통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박상우는 재민이 진정할 때까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DNA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오든 저는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재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상우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민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자신을 이토록 도와주는 걸까?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 재민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불안도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안도감 속에서 다음 날 오후 박상우는 검사 결과 봉투를 들고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재민은 침대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상우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상우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읽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재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재민아. 재민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너는 내 손자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재민은 말을 잃었습니다. 손자? 자신이 박상우 회장의 손자라고? 박상우는 검사 결과지를 재민에게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친손자 관계 확률 99.99%. 내 어머니 김수연 씨는 내 아들 준서가 사랑했던 분이었다. 당시 나는 그 관계를 반대했지. 그리고 준서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박상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서가 세상을 떠났을 때 김수연 씨는 이미 너를 임신하고 있었던 것 같구나. 하지만 나는 그 사실을 몰랐어. 찾으려 했지만 너무 늦었지. 재민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실은 윤태준이 아니었다는 뜻인가? 박상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윤태준 씨는 내 어머니와 결혼하여 너를 아들로 키워주신 분이야. 진짜 아버지지. 하지만 생물학적으로는 내 아들 준서가 내 친아버지란다. 재민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모든 것이 뒤바뀌는 기분이었습니다. 박상우는 재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민아, 미안하구나. 내가 너를 너무 늦게 찾았어. 내가 그 고통을 혼자 견뎌야 했던 것이. 박상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재민은 처음으로 이 강인해 보이는 노인이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회장님, 이제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된다. 재민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지만 이제 진짜 가족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박상우는 재민을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15년의 공백, 12년의 고통, 모든 것이 이 순간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며칠 후
박상우는 법적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정만호를 보험금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정만호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재민의 사촌 정도혁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재민에 대한 괴롭힘, 폭언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문제를 인지하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박상우는 재민을 병원에서 퇴원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넓고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재민은 평생 본 적 없는 크기의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이제 여기가 내 집이란다. 재민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큰 침대, 책상, 책장, 창문으로 보이는 정원.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박상우는 재민에게 말했습니다. 국가기술인재 프로그램 입학을 다시 신청했다. 이번에는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어. 정말입니까? 재민은 아직 존댓말을 했습니다. 박상우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리고 내가 원한다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할아버지가 돕겠다. 재민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절망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박상우는 재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더 감사하지.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게 해줘서. 그날 밤 재민은 새 방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저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재민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정말로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민은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박상우는 재민에게 최고의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가족의 사랑. 재민은 국가기술인재 프로그램에 정식으로 입학했습니다. 첫 수업날 재민은 강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자리에는 다른 우수한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열정적인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수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미래 기술을 이끌 인재들입니다. 여기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십시오. 재민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재민은 박상우의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주말에 회사를 구경시켜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빌딩, 최첨단 연구소, 그리고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재민아, 언젠가 이곳에서 일하고 싶니? 박상우가 물었습니다.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제 실력을 먼저 키우고 싶습니다. 할아버지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박상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이미 자랑스럽다. 주말 오후 재민은 할아버지와 함께 추모공원을 찾았습니다. 부모님이 잠들어 계신 곳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박상우도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섰습니다. 재민은 꽃을 놓고 절을 했습니다. 박상우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준서야, 수연 씨, 재민이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돌보겠습니다. 박상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민은 부모님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이제 저도 제 길을 가보겠습니다. 두 분이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 잘 살아라. 우리 아들. 재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추모공원을 나서며 박상우는 재민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재민아, 앞으로 힘든 일이 생기면 언제든 말해라.
혼자 견디지 마라. 내 할아버지. 그리고 내 재능을 마음껏 펼쳐라. 세상이 널 기다리고 있다.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미래였습니다. 황혼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재민은 그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의 진짜 시작. 박상우와 재민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함께인 두 사람.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재민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고통과 아픔은 이제 교훈으로 남겼습니다. 그는 앞만 보며 걸었습니다. 새로운 길, 희망찬 미래를 향해. 저 멀리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민에게는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둠 끝에서 찾은 빛, 그것이 바로 재민의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고 있다, 재민아. 넌 이미 충분히 강하고 훌륭하니까. 두 사람은 계속 걸었습니다. 함께, 앞으로, 미래를 향해. 그렇게 재민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재민이 찾은 것은 단순히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었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그런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